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K9인데요. 사실 1세대 모델은 저희 쪽에서 상당한 혹평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항공기 기술을 탑재했던 덕분에 차는 붕붕 날았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현 세대 대형 세단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현대 기아차 그룹이 대형 세단 에쿠스나 EQ900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확보한 시점에서 K9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커집니다. 과연 그런 기아차의 대형 세단 K9이 어떤 만족감을 전해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K9은 2012년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나온 2세대 모델입니다. 대형 세단이자 기아차의 최상급 모델로 분류됩니다.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죠. 소비자층에 맞춰 보수적인 디자인을 기초로 합니다. 면적이 넓어진 호랑이코 그릴을 중심으로 두 개의 U자형 헤드라이트가 특징입니다. 범퍼도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는 길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수평적인 캐릭터 라인과 금속 장식들도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휠도 멋스러운데 타이어 공명음 저감을 위한 공명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고급스러운 모습이며 테일램프 주변 금속 장식이 벤틀리 모델의 특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엠블럼은 대중 브랜드인 기아의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유심히 살펴보면 와인빛 그라데이션이 추가된 K9 전용 엠블럼이 적용됐습니다. 차체 크기는 1세대 모델과 비교해 25mm가량 길어지고 15mm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높이는 기존과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60mm나 길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기안급 세단인 만큼 인테리어도 고급스럽습니다. 저렴한 플라스틱 패널 노출 없이 꼼꼼하게 마감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소재의 촉감도 좋고요. 수평적 구도를 바탕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도 얻게 됐습니다. 계기판은 그래픽부터 화려하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면 계기판의 모니터를 통해 사각지대의 차량 접근 여부를 확인시켜줍니다. 혼다의 레인와치를 응용한 것인데 혼다의 것이 오른쪽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K9은 좌우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넓어진 화면에 해상도도 높고 인터페이스도 간결합니다. 내비게이션 성능도 좋은 편이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합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 하단에는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와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됩니다. 이외에 기어 레버를 전자식으로 바꾸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탑재했습니다. 운전석은 통풍과 열선 모두를 지원하며 탑승자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자세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네시스에도 있는 기능인데 안전한 운전 자세라기보다 편안한 운전 자세를 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안급 모델이지만 마사지 기능이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휠베이스가 3.1m에 이르는 만큼 뒷좌석은 매우 넓습니다. 시트의 슬라이드와 시트백 각도 조절 기능도 있고요. 특히 조수석의 시트백을 최대한 앞으로 숙여 뒷좌석을 배려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선쉐이드나 통풍 및 열선 기능도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모델과 달리 모니터 각도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한 브랜드의 대형 차량답게 편의 및 안전장비가 화려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인식하는 전방 추돌 방지, 후측방 추돌 방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풀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도 기본입니다. 터널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내기순환 모드로 전환해주는 터널 연동 자동 제어 기능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2세대 K9이 브랜드 인지도를 뛰어넘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K9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고급화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강력한 이런 힘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엔진 배기량은 5리터, 네, 현재 K9 퀀텀 버전인데 425마력의 최고 출력, 또한 53kgm의 최대 토크를 가진 만큼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힘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8기통 엔진이 채용이 되면 힘이라는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기겠지만 특유의 그런 감성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점도 좋은데요. 차가 달리고 있을 때 밖에서 듣게 되면 V8 엔진 특유의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배기 사운드라는 부분을 너무나 억제시켰는데요. 차량의 방향성, 물론 이와 같은 세단에 있어서 정숙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살리고자 다양한 브랜드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 소음이라고 생각해서 억제를 시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여기서 잠시 K9의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도 좋은 모습이지만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 소음도 57dB, 이 정도의 수치라면 EQ900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좌측에 보시는 것이 K9, 그리고 우측의 것이 EQ900인데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EQ900은 3.3L TGDI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모델 간의 소음 차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신경을 썼겠죠.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을 때 사실 이 2000에서 3000 rpm 구간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나옵니다. 대배기량 엔진을 탑재했을 때, 또한 이와 같은 대배기량 엔진을 쓰는 이유는 저속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토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모델의 느낌으로 본다면 3리터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RPM으로 올라섰을 때 이때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엔진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은 그 중저속 토크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좋은데, K9 이 5리터 엔진 의외로 고속 영역에서 조금 더 힘을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재밌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5리터급 엔진으로서 저속 토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정말 3리터급 이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함이 나온다든지 아쉬움을 느낀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이 어떤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토크를 뽑아주면 운전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변속기는 8단 사양인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8단 변속기를 여러 차에 장착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져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속 쇼크라는 부분도 느끼기 힘들고 대형차에 어울리는 그런 적절한 어떤 MVH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제 일부 영역에서 기어비가 약간은 넓게 느껴지는데 사실 뭐 이 차의 소비자층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크게 단점으로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제어할 때도 반응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부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고급 세단이지만 패드를 달아놔서 조작성을 한 차원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이 패들에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왼쪽이 이제 마이너스, 오른쪽이 이제 시프트 업을 사용할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뒤쪽에 형상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은 움푹하게 들어갔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실히 전해준다는 점이 좋네요. 뭐 상당히 재미난 구성이죠. 차량의 거동 특성, 일단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코너에서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 현재 보셨겠지만 이 시트벨트가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피니티가 이런 셋업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기아차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차가 충돌을 했을 때 이때는 에어백보다 시트 벨트가 더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때문에 시트 벨트는 항상 먼저 착용하시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트 벨트가 당겨지는 것, 차의 컨셉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빠르지 않은 환경에 작동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셉상 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거동,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EQ900과 비교를 해서 바라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고급화된 느낌을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와 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형차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엿보인다고 생각이 되네요. 코너링 특성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후반에 의외로 리어휠이 쉽사리 빠진다는 점, 이 점은 사실은 EQ900 때도 느꼈었는데 K9에서도 같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내용인데 세계적인 고급 세단들은 단순하게 컴포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또한 빠른 조건에서도 최상의 안정감을 확보해 줍니다. 그와 같은 안정감을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 VIP들이 정말 많은 돈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조용하게 만들고 승차감 어느 정도 좋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의 어떤 가치로서는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합니다. 특히나 이 현대기아차가 V8 엔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지 않은데 과거에 미쓰비시에게 물려받은 그 V8 GDI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튜닝을 해나가면서 지금에 와 있는데 적어도 현재 모델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엔진이 만들어내는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후반으로 밀려나는 경우 이제 테스트의 반복에 따라서 엔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라도 6초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 동력 성능 부분에선 아쉬움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RPM 영역에서 토크 부족이 때로는 이 차의 배기량을 의심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유롭게 엔진으로서의 매력, 특히나 더운 환경,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힘을 꾸준하게 내준다는 점은 분명하게 장점이 됩니다. 다만 엔진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굳이
배기량 크고 효율 부분에서 조금은 주춤하는 이런 5리터 엔진보다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라면 3.3리터 TGDI 엔진 쪽을 택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출력적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50마력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토크라는 부분 또한 그 토크가 저속에서 나올 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이점이 있는 만큼 굳이 비싸게 이 5.0 퀀텀까지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승차감이라는 부분, 매끈한 노면을 달리고 있을 때 K9 퀀텀은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S클래스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약간만 노면이 거칠어지는 순간 기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었던 기아 모델들 K3도 그랬고 K5도 그랬고 이전에 이제 K7도 그랬지만 서스펜션에 대한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K9 부드럽게는 풀어놨고 큰 차체가 어느 정도 쇼크를 막아내는 그럴 때 도움을 주긴 하는데 이것이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자잘한 그런 진동을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큰 차에 대한 이런 노하우 부족, 또한 이제 서스펜션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아쉬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서스펜션에 대한 숙제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스포티한 그런 모델을 만들 때는 조금 승차감을 훼손시키더라도 단단함만을 추구하면 되니까 이때는 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현재처럼 여러 가지를 추구해 나가야 될 때 컴포트를 비롯해서 스테빌리티 여러 가지를 추구해야 되겠죠. 이런 환경에서는 여지없이 한계를 보인다는 점, 이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이제 좀 고위 이런 분들께서 서스펜션에 대한 이런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 완성도를 올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파워트레인이야 전기차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지만 서스펜션만큼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정말 아쉽고 참고로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인데요. 차라리 충격을 조금 두툼한 그런 느낌으로 퉁퉁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컴포터 모드에 있을 때는 두둥두둥두둥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승차감을 대형 세단에 어울린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어지네요. 아쉬운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그래도 차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대 K9과 비교를 한다면 일단 차체 쪽에서의 견고함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사실 대폭까지는 아니고 현대차로 얘기하자면 그랜저 HG에서 IG를 타보면 대폭은 아니지만 조금 개선되었다 이런 점들을 느낄 수 있죠. 현재 K9도 1세대와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개선은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만 세계적인 대형 세단들이 추구해 나가는 그 어떤 지점이 있죠.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차기 모델 혹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 또한 성능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기아 K9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같은 회사 이제 그룹사에 있는 EQ900이 이것보다는 월등히 짧은 거리를 기록해냈는데 현재 K9은 후반에 주주주죽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동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참고로 제동 시스템은 초기 응답성을 약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끌고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타이어 쪽이 다소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이 미스매칭된 타이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모델 컨티넨탈의 프로컨테 컴포트 차원에서는 좋은 타이어인데 현재 5리터 엔진 또한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1톤을 상회하고 있죠. 2160kg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게 배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후륜 플랫폼의 모델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게가 타이어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선택은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차들이 이유 없이 프리미엄급 스포츠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현재는 단순하게 컴포트 혹은 소음을 잡고자 하나의 요소만 놓고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속도를 조금 쓱 하고 올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대형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죠. 어쨌든 컨티넨탈이 현대 기아차에 오이 타이어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곤 하는데요. 조금 더 차에 맞는 그런 타이어를 선택하는 그런 자동차 제조사의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사실 코너링 성능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쪽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인데, 정말 정상급 차들이 왜 그런 타이어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아차 연구원분들께서 상당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쉬운 거죠. 기아 K9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동력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 5리터 엔진의 저속 토크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나면 좋겠고요. 변속기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속에서 이 후진, ND 여기를 오갈 때 가끔 이 마운트를 퉁 하고 때리는 이런 진동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건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단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감안해서 연구원 분들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항목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디스플레이나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해놨고, 개인적으로는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트의 형상 자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트를 조작할 때 이 움직임, 어떤 이 모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S클래스와 비교를 하더라도 오히려 전 K9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다만 이제 이런 패널들을 보면 이것이 지금 S클래스의 카피인지 기아차를 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부메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얹고 있죠. 또한 이제 뭐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벤틀리의 느낌도 나고, 이 스티어링도 S클래스의 것을 모방했고, 뭐 지금 이 상단, 이건 뭐 현대기아차가 쓰고 있지만 BMW의 느낌이 강합니다. 이 센터페시아는 전체적으로 S클래스의 느낌이 살짝 살아나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건 S클래스가 좋았어, 이건 세븐이 좋았어, 이거는 벤틀리가 좋았어, 이것들을 조합해 놓은 비싼 짬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기아차만의 어떤 디자인을 주장했고 그 철학이 있었던 그 기아차만의 모습으로 돌아와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일단 고급차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가치입니다. 현재 K9 기아차는 대중 브랜드죠. 대중 브랜드로서 나왔을 때 가치,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차를 만드는 노하우 부분에선 더 앞서 있지만 페이튼 완전히 쫄딱 망했죠. 미국에서는 거의 최악의 차로 뽑혔습니다. 현재 K9도 사실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같은 만족도, 물론 기아 K7에서 K9으로 넘어올 경우라면 상당한 만족도를 누릴 수 있겠지만, 기존의 대형 세단, 수입산 대형 세단을 타셨던 분들, 그 모델이 현 세대 모델이 아니라 전 세대, 전전 세대 모델을 타다가 넘어오는 경우라도 여기서 만족감을 누릴 것이라고는 최신 액티브 세이프티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 세대에 있어서 크게 내놓을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대형 세단에서는 그렇죠. 뭔가 아쉬움이 상당히 많네요. 기아차가 차라리 K9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K8 정도로 해서 이 G80과 유사한 그런 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키우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잡아나가고, 그 상태에서 대형 세단을 내놨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차에 가장 어울리는 고객, 예산은 많지 않은데 뒷좌석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비자, 혹은 뭐 카카오 블랙, 혹은 모범 택시, 얘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차를 타고 뒷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이 배려를 할 수 있지만,
네, 직접 스티어링 휠을 잡고 매일 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아차의 어떤 그 부품 공급사의 임원 혹은 기아차 임원이 아니라면 이 차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제네시스 브랜드로 EQ900이 나왔죠. 물론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프리미엄 급으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당한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차라리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더 주더라도 같은 사양의 EQ900을 택할 것 같네요. 적어도 고급차에서 필요한 가치라는 부분에서 더 월등히 낫기 때문입니다. 기아차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보면 현대 기아차,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자꾸만 마이너한 그런 요소들을 보여줌으로써 서브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SUV는 기아차가 날 때가 조금 많이 있긴 하죠.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5.0L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는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약 이제 10.5에서 11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고, 시내 주행의 경우라면 평속 15km 정도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4km 정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6km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대배기량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기아 K9 이번에도 아주 좋은 얘기를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르에 대한 도전, 그 챌린지라는 차원, 특히나 눈에 보이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 기아가 상당히 뭐 신경 많이 썼다. 야,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준점 자체를 대형 세단에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건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하게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 엔진 비롯해서 뭐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이제는 셰시 부분에 대한 그 연구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나 만들고 싶겠어요. 세계적인 서스펜션 분명히 벤치마크 하면서 다 타는데, 네, 이쯤에서 하고, 그래도 EQ900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말 최우선으로, 가치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대형 세단이 필요해, 하지만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비자분들께 K9은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리터 퀀텀 버전의 가격은 9천만 원대를 넘어서죠. BMW 7 시리즈를 할인 받으면 이하 가격 차이가 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중심이라면 7 시리즈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요. 네, 오늘은 기아차가 만든 대형 차, 고급차라기보다는 기아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 K9을 만나봤습니다.
네. 뭔가 아쉬움이 많네. 되게 아, 그러니까 정말 기아를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기아였는데 점점 이렇게 서브 브랜드로 가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하네.